1982년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갑작스러운 전쟁은 현대 해상전투에서도 역시 항공전력이 전쟁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너무나 우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측의 군대는 이 새로운 전쟁에 거의 준비되지 못한 채로 갑자기 맞서 싸워야 했으며, 따라서 평소에는 가상의 적으로도 고려하지 않았었던 엉뚱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와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참전 군인들의 증언과 여러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전쟁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 포클랜드 전쟁에는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지만, 불타는 하늘에서는 주로 항공전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2년에는 영국의 국력이 크게 쇠퇴한 시기였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였으며 경제적으로도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군축 모드에 따라서 정규 항공모함들을 폐역시키고 고철로 처리할 정도로 군사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 정치인들과 국민의 대다수는 국내의 혼란 상황을 해결하기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도대체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포클랜드 섬은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만약 아르헨티나가 그들이 말비나스라고 부르며 되찾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이 제도에 대한 점령 준비를 조금만 더 철저하게 하고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영국으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이 너무 부실했던 것입니다. 1976년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가 시작되는데, 당시에 남미의 공산화를 우려했던 미국의 후원하에 반공을 앞세워서 잔인한 방법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1981년 집권한 군부의 실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연일 악화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가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비나스를 무력으로 되찾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부터 갈티에리는 밀실에서 신복들과 말비나스 점령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당시 아르헨티나군의 정치적인 서열은 군부 독재 국가의 특성상 육군이 최우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군이 그 다음이었고, 정치적으로 줄대는 데 관심이 없었던 공군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다고 하죠. 갈티에리와 그의 신복들은 공군은 그저 화려한 에어쇼로 군대를 홍보하는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갈티에리는 말비나스 점령 작전에만 온통 정신이 집중돼서 육군과 해군 위주의 작전을 세우고 있었으며, 공군은 이번 작전에 그다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밀실에서 공군을 배제한 채로 말비나스 점령 작전을 세웠으며,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가 작전 실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3월 중순에서야 비로소 이 계획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군은 별로 할 일이 없을 테니 수송기나 지원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은 일단 해군 함선들의 지원하에 대규모의 해병대와 육군을 투입해서 말비나스를 점령하기만 하면 국내 사정이 어려운 영국이 머나먼 남대서양의 외딴 섬의 지배권을 쉽게 포기해버릴 것이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회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이 전쟁은 말비나스를 어떻게 점령하는지 보다도 점령한 후에 영국 함대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음에도 방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공군의 의견을 아예 들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1982년 4월 2일 갈티에리 대통령의 기습적인 점령작전 실행으로 영국 측도 크게 놀랐지만 사실 아르헨티나 공군이야말로 기습을 당한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상대를 맞아 싸워야 했던 것이죠. 이 점령작전에 깜짝 놀란 공군 측은 작전이 성공하자마자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공사를 즉시 실시해서 미라주-3나 배거와 같은 주력 전폭기들이 임시로 착륙해서 제급유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정도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영국군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갈티에리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에 의해서 간단하게 묵살되었던 것이죠. 결국 갈티에리의 바람과는 달리 영국 함대 출정이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신속하게 남대서양을 향해 출정을 하면서 그제서야 아르헨티나 군부는 다급해지게 되는데 사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해군에 맞설 만한 역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했으며 말비나스의 아르헨티나 지상군 병력이 단독으로 영국군의 공세를 버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국 함대에 맞서서 우군의 지상군을 지원한 임무가 아르헨티나 공군과 소수의 해군 항공대에게 떠넘겨졌던 것이죠. 영국 함대가 포클랜드 해역에 전개한 후에 순양함 제네랄 벨그라노가 맥없이 격침되면서 공포에 질린 아르헨티나 해군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전면 철수해서 본토 기지에 틀어박히는 신세가 되면서 결국 이 전쟁의 모든 부담은 아르헨티나 공군이 떠맡게 된 셈이었죠. 군부 독재자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감행한 말비나스 점령작전으로 기습을 당한 공군 참모부의 고민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원거리 대함 작전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거의 없는 채로 어려운 전쟁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조종사들은 항속거리의 아슬아슬한 한계점에서 영국 함대의 농밀한 방공망과 시해리어 전투기의 위협을 뚫고 제대로 된 공대함 무기도 없이 대지 공격용 폭탄으로 영국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해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플레어나 체프 같은 현대 항공전의 필수적인 방어 장비도 전무한 상태였죠. 이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극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양측의 주력 전투기들은 모두 레이더 유도 방식에 의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공중전은 근접 공중전의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었죠. 아르헨티나는 전쟁 전기간을 통틀어서 79대의 항공기를 잃었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49대가 전투 중에 손실되었다고 하는데 절반 정도는 대공미사일이나 대공포화에 맞아 격추되었으며 이 중 21대가 시해리어 전투기와의 교전으로 격추되었죠. 반면 영국군의 해리어와 시해리어의 전투 손실은 9대였으며 이 중 5대가 지상 공격 중에 대공미사일과 대공포에 맞아 격추되었으며 나머지 4대는 사고로 인한 손실이었죠. 따라서 시해리어는 공중전에서 격추된 기체가 없어서 공중전의 전과에서 21대 0이라는 일방적인 완봉승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공중전은 시해리어 전투기의 일방적인 완봉승이라고 할 수 있어서 당시 많은 국제 언론들은 이런 공중전 결과를 놓고 영국 해군의 시해리어를 2차 대전 중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맹활약했었던 영국의 수호신 스피트파이어 전투기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었죠. 시해리어는 2무대 30mm 아덴 기관포를 장비하고 있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서 황급하게 미국으로부터 조달한 신형 사이드와인더 L형을 2발 장착하고 대공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외부 연료 탱크 2개를 장착한 상태로 약 90분 정도의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륙과 착륙에 소모되는 연료를 제외하면 순수한 공중 초계 시간은 대략 6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그야말로 쉴 시간도 없이 교대로 초계 임무에 투입되었는데 셰필드 격침 사건 이후에는 영국 항공모함들이 동쪽의 안전거리로 조금 더 물러났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를 비행해서 포클랜드로 날아가야 했으므로 전투 초계 시간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죠. 최대 25대의 시해리어만 가지고는 완벽한 공중 초계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한 공중 초계를 실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 빈틈이 많이 생겼죠.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은 이런 빈틈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시해리어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요격전은 적기 출현의 긴급 호출을 받고 전투 지역으로 돌입한 시해리어가 이미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가는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을 포착해서 후방 상공에서 강화하면서 추격하는 양상이었죠. 이 무렵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시해리어가 자랑하는 비장의 비행 기동술인 비프를 사용해서 시해리어가 공중전에서 미라주3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항공기들을 일방적으로 격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비프는 페가수스 엔진의 가동식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근접 공중전에서 놀라운 감속 능력과 함께 매우 예리한 선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 기동술은 에어쇼에서 해리어의 비행 능력을 선전하는 데는 많이 사용되었으며, 영국 조종사들도 이 기동술을 연마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에어리어 88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에어리어 88에서 구현됐던 명장면 중에서 매우 인상적인 매복 요격전 장면에 등장한 기종은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AV-8 해리어였는데, 크필 전투기와의 근접 공중전에서 불리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는 환상적인 비프 기동술을 선보이며 크필 전투기들을 격추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이 비프 기동술은 사실 실전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상상력의 산물이었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1985년에는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음에도 이런 장면을 상상해서 작품에 넣은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클랜드에서 활약한 시해리어의 조종사들은 대부분 2~3년 전까지 함대 방공 전투기였던 F4 팬텀을 조종하며 전통적인 공중전을 연마했던 조종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고개에 가까운 기동술에는 익숙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5월 1일 메이데이 때 벌어진 전투를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전투기의 순수한 제공 전투가 전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프 기동술을 사용할 만한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포클랜드에서의 공중전의 양상은 2차 대전 당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벌어졌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서 폭탄을 탑재하고 저공으로 접근해오는 아르헨티나의 공격기들에 대해서 영국의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강하면서 요격하는 전통적인 요격전의 양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상공에서 순찰하고 있다가 저공에서 비행 중인 적기를 포착하면 적기들의 뒤쪽으로 강화하면서 선회에 들어가서 후방을 포착한 후에 미사일과 기관포로 공격하면 되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근접 공중전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시해리어는 강력한 페가수스 엔진을 장착해서 추력대 중량비가 거의 0.9대 1로서 근접 공중전 시에 높은 지에 기동 중에도 코너 속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아르헨티나 공군의 미라주3나 대거 전폭기와 조우하는 경우에는 5000m 이하의 중저고도에서라면 훨씬 날렵한 선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라주3나 대거의 경우에는 시해리어와 근접 공중전에 빠져들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것은 메이데이의 공중전에서 증명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의 조종사들은 5월 1일에 벌어진 공중전에서 시해리어 전투기의 뛰어난 근접 공중전 성능과 사이드와인더 L형의 놀라운 성능을 실감했으며, 공중전이 벌어지는 경우에 아슬아슬한 연료의 한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근접 공중전에 휘말리게 되면 격렬한 기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시해리어와 근접 공중전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저공 침투 후에 목표를 포착하면 즉시 공격하고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본토를 향해 이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공격 임무 수행 중에 시해리어와 조우하게 되면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즉시 도주하도록 전술을 세웠죠. 그래서 5월 2일부터는 대거 전폭기의 경우에도 아예 공중전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연료 소모를 줄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대공 무장이었던 샤프릴2 미사일도 떼어버리고 오로지 폭탄만 장착한 상태로 공격 작전에 임했던 것이죠. 만약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 활주로 연장 작업이 이루어지기만 했었다면 공중전에서 연료를 소모하더라도 이 비행장에 비상 착륙해서 긴급 재급유를 받고 다시 안전한 본토 비행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라즈3와 대거 조종사들이 연료 고갈에 대한 걱정이 없이 고속 전투기의 장기인 일격 이탈 전술로 시해리어와 접전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습 점령 작전이 성공한 후에 즉시 활주로 연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공군에게는 정말로 통탄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장은 미사일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동안의 베트남전과 중동전 등의 전장에서는 미사일은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있었던 무기였지만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과 사이드와인더 AIM-9L 공대공 미사일이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일거의 최고의 스타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슈페르 에땅다르가 발사한 액조세 미사일에 피격돼서 영국 구축함 셰필도가 격침당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아르헨티나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죠. 만일 전쟁 발발 시기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돼서 이 무렵 아르헨티나 해군이 프랑스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슈페르 에땅다르기 14대와 최소 15발에서 최대 20발까지 도입이 예정돼 있었던 AM-39 액조세 미사일 도입 계획이 모두 성사된 뒤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영국 함대는 정말로 큰 곤경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았죠.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로서는 전쟁 결정의 타이밍이 너무나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땅을 치는 순간이 됩니다. 액조세 미사일은 공대함 버전인 AM-39 5발과 함대함 버전인 MM-38 1발이 발사돼서 이 중 3발이 명중했고 따라서 50%의 적중률을 과시했으며 3척의 피격 함선 중에서 2척이나 격침되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격침된 함선은 무적의 영국 해군의 함선들이었죠. 여기에 액조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던 함재 공격기 슈페르 에땅다르 역시 무기 시장에서 상한가의 인기를 얻으며 프랑스 정부를 기쁘게 만들었죠. 슈페르 에땅다르는 라팔이 주력 해군기로 자리잡은 현재에도 현대화 개량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프랑스 해군의 함재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액조세는 프랑스어로 날치라는 뜻으로 이 미사일의 특징인 해면 위를 3m 정도의 저공으로 날아가는 시스키밍 방식의 비행이 마치 날치가 수면 위를 스치듯이 날아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 액조세 미사일의 화려한 실전 대비로 인해서 전세계 해군은 이제 전투기가 발사한 한 발의 미사일로 시계 구축함도 일격에 격침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대함미사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인정해야 했으며 이런 대함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거리 방어 체계인 CIWS가 필수적인 방어 장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큰 희생을 치르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 공군의 대거 전폭기와 스카이호크 공격기가 저공을 고속으로 침투해서 영국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함선 격침용으로는 적당하지 못했던 공대지 폭탄을 사용해서 영국 함대에 큰 피해를 입힌 과정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내려집니다. 항속거리의 한계점에서 제대로 된 정찰 정보도 없이 불량한 기상 상태 하에서 목표물인 영국 함선들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서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공을 고속으로 날아야 했기 때문에 연료 소모는 더욱 많아지게 됐고 전방창에는 바닷물이 튀어나와 뿌옇게 되면서 시야가 매우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폭탄과 기관포를 다수 명중시켰죠. 전쟁의 당사자였던 영국 해군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해군은 아직도
재래식 무기와 재래식 항공기의 적응 공격 방식이 위력적이라는 것을 절감했으며 역시 CIWS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로써 팔랑크스나 골키퍼 같은 CIWS 시스템들이 필수적인 함선의 방어 장비로서 주목받게 되었고 이후 세계 각국의 해군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으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죠.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후에 액조세를 만들고 있었던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사는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박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액조세를 도입하고 싶었던 국가들에서는 프랑스의 특사를 파견하면서 액조세와 슈페르 에땅다르의 판매를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액조세 미사일은 현재까지 더욱 많은 개량 작업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2010년에 등장한 개량형 MM40 블록 3형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로켓 엔진을 터보제트 엔진으로 교체해서 사정거리가 초기형의 4배 이상인 180km까지 늘어나게 되었으며 추적 능력도 훨씬 발전돼서 이 미사일이 빗나가더라도 다시 180도 선회에서 목표를 재추적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슈페르 에땅다르와 같은 전용 공격기뿐만 아니라 초계기나 헬리콥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전돼서 훨씬 유용하면서도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로 아직도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죠. 80년대에 라이벌이었던 이란과 중동의 맨주자리를 놓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프랑스에 계속 특사를 파견하면서 애걸복걸해서 결국 액조세를 발사할 수 있는 슈페르 에땅다르와 미라주 F1 전폭기를 다량 도입하게 되었고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세력 다툼에서 큰 위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라크 공군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에 무려 200발 이상의 액조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란 함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죠. 이 와중에 엉뚱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987년 5월 17일 이라크군의 미라주 F1의 조종사가 당시 이란 해군에 대한 견제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미 해군의 프리키트함 스타크호를 이란 함선으로 오인해서 액조세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 스타크호는 무방비 상태에서 액조세 미사일에 피격되게 되는데 무려 37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2발의 액조세 중에서 1발은 불발탄이었기 때문에 스타크호는 간신히 침몰을 면할 수는 있었죠. 이 당시 액조세를 발사한 이라크 조종사가 경로한 사담 후세인의 명령으로 즉시 처형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 조종사의 생사에 관한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 편의 마지막 회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편만으로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 보충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 4일 뒤에 후속편이 올라오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